안녕하십니까. 고수비책 시청자 여러분. TMV 어드바이저의 조용준 재무상담사입니다. 오늘은 부채 솔루션에 관련된 특강 세 번째 시간으로 생활형 부채 중 과다한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부채와 자동차 할부 구입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부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가계 부채가 1000조를 넘어섰다라는 염려 어린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1000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부로 느껴지시나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비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였을 때 우리나라 유가 증권 시장의 전체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약 1200조였다고 합니다. 최근에 주가가 떨어져서 1850포인트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약 1000조 정도 될 텐데요. 가계 부채 규모랑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등의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기업들을 모두 팔아도 가계 부채 규모와 비슷한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피부로 와 닿으시나요?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1000조라는 금액을 우리나라 총 인구수 대략 5천만 명으로 나눠보게 되면 1인당 부채 규모가 2천만 원 정도에 육박합니다. 어떠신가요?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가구당 인원수가 약 3.3명이라고 하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2천만 원 곱하기 3.3명. 그렇다면 가구당 약 6,600만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11일 날 발표된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공동 진행한 조사 자료에 의하면 부채 규모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규모보다는 적지만 가구당 5,200만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 2003년도부터 재무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수백 가구의 가정들을 재무 상담했을 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구당 5,200만 원의 부채 규모는 그렇게 과장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채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은 자산 관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항이 될 텐데요. 오늘은 부채에 대한 간단한 개요와 함께 자동차 할부 구입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부채, 그리고 보험료를 과다하게 지출함으로써 적자 가계부가 만들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채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부채란 미래의 수입을 빌려 현재에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미래의 수입을 통해서 현재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내가 갚을 수 있게끔 적정한 규모를 빌려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러면 부채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해보면 극단적으로 부채를 회피하시는 가정들의 경우에 따라서 많이 있는데요. 부채의 좋은 면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부채란 적정 규모의 부채를 통해 현재 삶의 질을 풍요롭게 만드는 부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가 합해서 연봉이 한 8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갓 결혼을 해서 갖고 있는 자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은 현재 자산이 없기 때문에 반지하 단칸방,
정말 싼 집을 얻는 것보다는 앞으로 벌어들일 수입들이 안정된 수입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집을 얻어서 살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 레버리지 효과로 효과적인 수익을 만드는 부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채 금리가 5%인데 만약에 그 5%의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약 10%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은 적정한 부채라고 볼 수 있겠죠.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대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돈이 없어서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면 그리고 나서 사회에 취업을 해서 보다 고소득을 받게 된다면 이거는 적정한 좋은 부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나쁜 부채는 뭐가 있을까요? 나쁜 부채는 적정 규모를 떠난 모든 부채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한 소비, 허영, 쾌락을 위한 부채를 얘기할 수 있겠죠. 또한 투기를 위한 과도한 부채를 들 수 있습니다. 쉽게 노름빚을 상상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부채의 적정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 자산 대비로 말씀을 드린다면 총 자산 대비 총 부채가 40% 이하라면 적정한 규모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얘기를 드린다면 소비자 부채 상환 금액이 순소득의 20% 이하일 때를 안정된다고 볼 수 있고요. 주거 관련 비용 대비 총 소득의 28% 이하가 적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할 점은 주거 관련 비용 중에 주택 관리 비용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다음은 월 상환 총 부채 금액이 총 소득의 36% 이하일 때가 적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부채 상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부채는 되도록이면 발생시키지 않거나 적게 받는 게 좋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다음은 고금리부터 저금리 순서로 부채를 상환한다. 예를 들어서 5% 금리의 대출과 3% 금리의 대출이 있다면 당연히 5% 금리의 대출을 갚는 게 먼저겠죠.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고금리 대출보다 저금리 상품을 먼저 갚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8%의 금리를 내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금 4%를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뭐가 중요한지 생각해 볼 숙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자산 관리를 위해 변동성이 큰 부채부터 변동성이 작은 부채 순으로 상환한다. 얼마 전 신문 보도를 보니까 가계 부채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들의 부채 문제가 앞으로 불거질 염려가 있어서 정부 정책 당국자들은 은행에 돈줄을 재게 되었는데요. 은행들은 그렇기 때문에 신규 대출을 까다롭게 한다거나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갱신을 할 때 좀 안 좋은 조건으로 갱신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대출을 6%에 받고 있던 사람이 갱신을 하면서 11%로 받았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가급적이면 부채 중에 변동성이 커서 갱신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된다거나 금리가 오르는 리스크는 회피를 해야 되겠죠. 다음은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거나 적은 부채부터 상환한다. 예를 들어서 대출 금리가 5%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5%의 대출을 원금을 갚는 것은 적금 세후 5%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4%의 대출이 있고 약 3%의 세후 적금이 있다면 먼저 4%의 대출을 갚는 것이 당연히 맞은 선택이겠죠. 그렇지만 중도 상환 수수료가 2%가 있다면 그렇다면 대출을 갚는 것보다는 3% 적금을 가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다음은 세후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와 병행한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꼭 세후 수익률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금리가 4%이고 적금금리가 4%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대출을 갚겠습니까? 적금을 가입하시겠습니까? 예, 이때는 꼭 고려하실 부분이 이자소득세 15.4%를 고려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대출금을 갚는 것이 우선시돼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생활형 부채 중에서 자동차 할부 구입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부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자동차 할부로 인해서 얻어지는 부채에 대해서 솔루션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럼 우선 자동차 부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할부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재무적인 관점에서의 특징을 알아보게 되면요. 일단 남자와 여자를 나눠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에게 있어서 자동차란 로망의 대상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사회 첫 발을 디딛는 남성 직장인들은 누구나 꿈을 갖는 것이 자동차 구입이겠죠. 얼마 전 자동차 관련된 광고를 보게 되면 오랜만에 만난 친구 두 사람이 인사를 하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 하니까 자동차 키로 삑삑 누르니까 옆에 길가에 서 있는 큰 대형차를 보여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예, 자동차는 남자에게 있어서 사회적 위치, 능력 과시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고급 브랜드, 고사양, 보다 넓은 큰 차를 추구하게 되는데요. 이와 반면에 여자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여자분들은 자동차를 친구들 사이에서의 자존심, 예, 또 한 가지 특징을 말씀드린다면 자녀 육아를 위한 편리함 추구, 보다 넓은 차, 예, 그래서 편한 차를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자동차에 대한 특징은 다른 재무적 결정에 비해서 사람들의 현실 감각을 잃게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택을 구입을 할 때는 너무나 주택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쉽사리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자동차 가격은 주택 구입에 비해서 훨씬 수월하겠죠. 그래서 몇 년만 고생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비이성적인 결정으로 해서 내 형편에 맞지 않은 큰 차, 그리고 구입해서는 안 되는 가정이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무적인 관점에서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자산 형성의 최대의 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상담을 해보니까 보통 서민들이 자산을 축적하는 데 있어서의 세 가지 적이 있다면 가장 큰 거는 주택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사교육, 세 번째는 자동차 구입인 것 같습니다. 또한 자동차 구입으로 인해서 타 투자 기회를 상실함으로 기회비용 손실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일단 차량 키를 받는 순간 자동차의 가치는 10% 정도 감가상각이 됩니다. 그리고 매년 10%의 감가상각을 받게 되죠. 게다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요. 차량 구입비뿐만 아니라 약 7%의 취득세,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 그리고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그리고 정기적으로 갈아줘야 되는 소모품 비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다면 매월 수십만의 자금이 추가로 비용으로 지출이 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신 거죠. 그리고 또한 자동차 할부를 받을 때 얻을 수 있는 대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인 담보대출에 비해서 금리가 높은 편입니다. 은행권에서 빌렸을 때는 약 5%에서 6%, 캐피탈사에서 할부 구입을 했을 때는 6%에서 9% 정도의 대출 금리를 받아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부채에 대한 해법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일단 차량 구입 전이라면 본인 자산과 현금 흐름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구입 유무와 구입 금액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차량을 구입할 때는 단지 차량 가격만 고려할 부분이 아니라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보통 차량을 처음 구입하는 시기는 사회초년생 내지는 신혼부부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재무 계획을 세우고 주택 구입이라든가 자녀 교육 자금이라든가 노후 자금 등등 고려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 이것들과 다르게 차량 구입부터 덜컥 해버리면서 그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겠죠. 또한 그렇다면 차량 구입을 굳이 하겠다고 결정을 내리셨다면 가급적 대출 규모를 줄이고 대출은 저금리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량 구입을 하신다고 해서 꼭 차량 구입에 맞는 대출을 받을 부분은 아니고요. 다른 담보대출이라든가 좀 더 저금리를 얻을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이용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테고요. 또한 차량으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대출 상환과 투자는 병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투자란 자동차 할부 대출 금리보다는 좀 더 높은 금리를 얻어야 할 테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유동성 자금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자동차 부채에 대한 솔루션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 배경에서 32세 동갑내기 맞벌이 학원 강사 부부입니다. 매월 수입은 650만 원 정도로 적지 않은 수준이고요. 재무적 환경을 봤을 때는 결혼한 지 1년 정도 됐고요. 수입은 적지 않지만 자산이 불지 않아서 고민이라고 합니다. 5개월 전 전액 할부로 3,200만 원 정도 되는 차량을 남편 생일 선물로 지르게 됩니다. 이 때문에 매월 할부금으로 100만 원, 5개월 후 할부금 잔액이 2,870만 원 정도 남았고요. 중도 상환 수수료는 1%라고 합니다. 자동차 구입 후 비정기 지출 규모까지 커져서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3년 후 1억을 모아 기존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과 합해 집 마련을 계획했으나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매월 650만 원 소득 중 저축액은 고작 월 70만 원 정도로 아주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원 강사의 직업적 특성상 고정 저축을 높이기가 어렵습니다. 학원 강사들은 그 직업적 특성 때문에 계약직인 경우들이 많고요. 특히나 학생들이 하교한 다음에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퇴근 시간이 좀 불규칙하고 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외식을 하는 경우도 많고 지출 규모가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직업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얻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가정에 대해서는 부인이 이제 신혼이기 때문에 언제 자녀를 임신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래서 향후 부인이 출산을 하면서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비책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산 규모는 현재 전세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금융자선 1,800만 원,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에 1,000만 원, 자동차 할부가 2,870만 원 이렇게 있고요. 소득은 650만 원에서 지금 지출 규모가 월 고정지출 350, 자동차 할부 100만 원, 보장성 보험 42만 원 적지 않은 편이고요. 또한 저축 금액이 70만 원을 고려하는데 비정기 지출이 대략 계산을 하더라도 약 88만 원 정도가 어디로 새는지도 모르게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게 되면 일단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현금성 자산이 1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상시에 가용할 자산이 없습니다. 따라서 비상사고가 발생된다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갑자기 병원에 계신다거나 또는 이빨이 부러진다거나 해서 갑자기 목돈이 들어갈 경우 이런 때는 추가적인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구조이죠. 또한 월 고정저축으로 청약저축 10만 원, 저축성 보험 30만 원, 정기적금 10만 원, 적립식펀드 20만 원으로 보았을 때 청약저축이나 저축성 보험, 적립식펀드 같은 경우에는 바로 현금화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립식펀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하락한 채로 비상사고가 발생된다면 환매를 해야 된다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 자산 구조를 보았을 때 단기적인 변동성 대비를 위해서 유동자산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부채 관리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통장이 1,000만 원, 자동차 할부 2,870만 원 등 총 자산 1억 6,800만 원 중에 28% 정도의 대출이 있는데요. 수치적으로만 봤을 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40%에 미만하기 때문에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매월 할부 상환 100만 원 등등의 지출 규모 때문에 정기적인 저축이 70만 원인 것을 가정한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험관리 측면을 바라보게 되면요. 부부보험료로 보장성 보험이 42만 원인데요. 아직 자녀가 출산되지 못하고 향후에 자녀에 대한 보장성 보험도 납부할 것들을 감안한다면 적지 않은 보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장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전체 자산의 대부분이 전세 보증금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투자 자산이 전무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수익 구조가 오직 두 사람의 근로로 인한 그런 수익 구조이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월간 현금 흐름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소비성 지출로서 차량 구입과 함께 차량 할부 자금, 차량 유지비, 계획 없이 지출한 비정기 지출 증가로 생활비가 과다한 상황입니다. 또한 차량 구입으로 지출이 늘어난 만큼 다른 지출을 줄여야 하겠습니다. 비소비성 지출을 감안한다면 신혼으로 자녀가 없을 때 가장 저축하기 좋은 시점에 지금 저축 비율이 약 10.77%로 굉장히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예산을 세우고 지출 통제를 통해 절대 저축액을 늘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솔루션 방향을 잡았습니다. 적극적 재무 계획으로 구체적인 삶을 디자인하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보니까 생각 없이 자동차를 덜컥 지르게 된 것이죠. 다음, 돈이 될 만한 것을 모아 고금리 대출 상환을 해서 고정 저축 금액을 높인다. 재무 목표에 맞지 않았던 저축성 보험 월 30만 원과 과도한 보장성 보험을 부분 정리해서 재원을 마련해 마이너스 통장 대출 전액 상환과 차량 할부 대출 부분을 상환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을 세워서 지출 계획을 짜고 지출 규모를 알고 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출 이자율을 감안해서 당장의 투자에서는 일단 투자 비중을 조절할 때 마이너스 통장, 그 다음 차량 할부 대출, 다음 예금 적금 순으로 투자의 비중을 늘려가야 하겠습니다. 월 고정 저축 금액을 최대한으로 높여 선저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축을 할 때는 유동성과 안전성, 수익성을 고려한 분산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조정된 자료를 보게 되면요. 일단은 자산의 변화 중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금융자산 중에서
저축성 보험은 지인을 통해서 가입을 했지만 당초 목표와는 다르게 약 5년 정도를 납입을 했는데요. 저축성 보험은 적게 잡아도 최소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가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약 7년 뒤에 환매할 계획을 가지고 가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축성 보험을 해지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다 갚고 차량 할부 자금 중에 약 1,000만 원 정도를 상환을 해서 그 밑에 보시면은 기존에 자동차 할부 자금 중에서 100만 원을 내던 것을 70만 원으로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저축 및 투자 포트폴리오를 바라보게 되면 기존에 7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던 가정이 조정 후에 저축성 보험 해약, 그리고 대출 이자에 대한 감소 등등을 통해서 약 240만 원 정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세우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70만 원을 봤을 땐 이 부부가 좀 암울해 보이겠지만 조정 후에 240만 원의 저축 자금을 보면 좀 희망이 보이겠죠? 다음은 과다한 보장성 보험료로 인해서 부채가 늘어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과다한 보험 가입으로 인해서 현금 흐름이 악화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전과 동일하게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변 지인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다하게 중복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가정들은 좀 인정에 약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나쁘게 말하면 맺고 끊음이 좀 적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품 구조가 복잡해서 보험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업무를 9년째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보험 상품은 복잡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설계사의 정보에만 의존해서 가입을 하는데 객관적인 정보를 듣기보다는 편향적인 정보에만 기대하기 때문에 잘못 가입하는 경우들이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무적인 관점에서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가입은 차량 구입만큼 비싼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나눠서 보험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겠죠. 또한 과도한 보험 가입은 자산 형성에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 서민들을 상담을 했을 때 보험료 과다 때문에 저축을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험료 5만 원, 10만 원만 줄이더라도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보험료를 지나치게 빨리 내려는 욕심에 5년, 10년 정도의 단기간에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전기세나 수도세를 나중에도 낼 거고 비용이 올라간다라는 이유로 먼저 낼 수 있겠습니까? 예. 보험은 철저하게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법으로서 보험을 적정하게 가입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은 보험 가입의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그 기준대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객관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조언자를 찾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정에 휘둘리기보다는 가족을 위한 재무계획의 한 축으로서 위험 관리를 바라보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보장성 보험을 제대로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선순위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순위로서 보험에 정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은 재무 목표 달성의 비용입니다. 여러분, 비용은 가급적이면 저렴하고 그 효과는 적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험을 너무 과도하게 가입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다음은 첫 번째, 보장의 범위가 넓고 한도가 적정한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보장 혜택이 넓은 것이 좋겠죠.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보장이 크고 넓다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보험 증권을 꼼꼼하게 분석을 하셔서 범위가 적절하고 또 그 한도 금액이 너무 과하지 않게 현재 시점에 맞을 정도만 가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보험료 납입에 부담이 적어야 됩니다. 아무리 보장이 중요하고 좋다고 하더라도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는데 너무 과도한 보험료를 내다가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서 그 실효 상태에 있을 때 보험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보험료 수준이 참 중요한데요. 보험료는 외벌이 수입의 5%에서 10% 정도를 가입하시는 것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장기간인데요. 보장기간은 가급적이면 길수록 좋겠죠. 왜냐하면 사람의 평균 나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에 걸리는 확률은 나이가 먹을수록 각종 성인병에 걸릴 위험들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장기간이 넓을수록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가급적 가입 조건을 상황에 맞게끔 조정할 수 있을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데 보험 가입 후에 나중에 자동차를 운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에 맞게끔 보험을 조정할 수 있다면 적은 비용으로 그렇다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보험은 한 번 가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예전에 저희 어머님 세대들의 보험을 한번 분석해 보게 되면요. 암 보장에 대한 진단비가 약 200만 원, 500만 원 정도에 지나지 않는 보험 증권을 보기가 참 쉽습니다. 결국 이런 부모님들은 보험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그 보험료 다 내시고 또 다른 보험 또 가입하십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의료비는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적정한 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향후 10년, 20년 뒤에는 보장 내역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그에 맞게끔 조정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보험은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달 보험료를 어느 정도 좀 저렴하게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은 꼭 필요한 보장만, 필요한 동안만 받는다.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을 많이 가입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다른 저축도, 투자도 넉넉히 하면서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은 참 좋겠지만 실제로 생활고에 허덕이고 그 월 저축액이 많지 않은 경우에 종신보험은 가계 생활비 중에 참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내 나이가 60세, 70세, 80세 됐을 땐 자녀들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내 나이가 80세 때 자녀들 나이도 보통 50이 넘을 겁니다. 그 자녀에게 사망보험금을 주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투자도 병행하면서 잘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종신보험이라든가 고액의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같이 납부할 수도 있겠지만 저축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싼 보험을 갖고 가시는 것은 좀 낭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적립보험료를 줄인다. 실제로 보장성 보험에 적립보험료를 넣는 것은 공시율이나 예정이율을 감안했을 때 실질적인 수익률이 3%대 중반에서 4%대 초반밖에 안 됩니다. 그 금액을
별도의 자산, 투자 자산으로 옮겨서 장기간 20, 30년에 걸쳐서 투자를 한다면 그보다 훨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가능하면 납입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험료 내는 것이 나중에는 걱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내고 빨리 잊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보험은 비용이기 때문에 먼저 낸다고 좋을 부분이 없습니다. 사고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요. 실제로 보험을 언제 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때문에 현재 가장 저렴하게 보험료를 납입을 해서 다른 투자와 자산 축적을 함께 하면서 보험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실 겁니다. 자, 그럼 사례를 통해서 보험료 과다로 인한 부채가 늘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솔루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 배경에서 본인은 43세이시고요. 대기업 차장님이십니다. 배우자는 41세로 전업주부이고요. 외벌이로 자녀 2명이 있습니다. 세후 평균 급여가 연 6,500만 원 정도로 월 540만 원 정도 됩니다. 적지 않은 수입이고 부모님 부양 부담도 크지 않기 때문에 남부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매월 가게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부인과 다툼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4억 5천만 원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채 규모는 1억 6,500만 원 정도입니다. 최근 현금 흐름을 봤을 때 1년간 부채 규모가 늘어나게 됐는데요. 이는 부모님 칠순 잔치를 치르면서 별도로 준비를 안 하다가 갑자기 목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약관 대출을 8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초 배경으로 또 해결하고 싶은 재무 목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지출을 조정해서 현금 흐름을 플러스로 만들고 싶다. 두 번째로 부채 상환 부담을 줄이고 싶다. 세 번째로 중장기적 현금 자산을 늘리고 싶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상담에 임했고요. 자산 현황을 표로써 다시 보게 되면은 총 자산이 4억 6,800만 원이고요. 그 중에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을 봤을 때는 3억 300만 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봤을 때는요. 월 수입은 540만 원 정도인데요. 저축 금액은 연금 상품 가입되어 있는 50만 원이 전부고요. 부채 상환 자금이 95만 원으로 적지 않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생활비가 매월 70만 원, 교육비 80만 원, 교통비 30만 원, 관리비 등등 해서 소비성 지출이 약 422만 원가량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차를 봤을 때 월 27만 원의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산 현황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현금 자산이 전혀 없는 상태로 갑자기 비상 자금이 필요할 때는 이를 조달할 자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참 큰데요.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96%입니다. 유동성도 떨어지고 대부분이 사용자산입니다. 요즘 흔히들 들어볼 수 있는 게 하우스 푸어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데요. 이 집도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채 관리적인 측면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35.25%로 권장되는 적정 규모 40%에는 미달하지만 적지 않은 편입니다. 수입 대비 월 대출 관련 비용은 약 17.6%로 그렇게 과한 편은 아닌데요. 이렇게 본다면
수치적인 부분만 봤을 땐 별 문제가 없어 보이겠지만 그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이 집은 생활비가 다른 기타 여타의 생활비 지출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 자녀들의 학자금, 두 사람의 노후 자금 등등 부채에 대한 상환들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하지 못하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단기적으로 예측되는 부분이 담보대출이 원리금 상환으로 전환이 된다면 월 대출 관련된 비용만 하더라도 95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월 현금 흐름이 20만 원이 넘게끔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35만 원 정도 지출이 더 발생된다면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다음은 위험 관리 측면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성 보험료만 매월 72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월 적정 보장성 보험료의 규모는 수입의 5%에서 10%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 수입이 540만 원인 현재 상황, 그리고 적지 않은 대출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보장성 보험료로 72만 원을 납부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업체들도 부채가 과도하고 경기가 안 좋아진다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있죠. 가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면 심각히 고민하고 빨리 상처에 대해서는 도려내고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음은 성장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은 한정적인 상태에서 계속적인 부채가 발생함으로써 자산 축적이 어렵게 보여집니다. 대기업 차장으로서 적지 않은 수입을 번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그것이 또한 단점으로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현재 상태를 볼 때 이분은 퇴직하기 전까지 본인의 월급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수입 구조를 탈피해서 구체적으로 투자 자산을 통해서 어깨의 부담을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재의 상태를 봤을 때는 부채 갚는 데만 급급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는커녕 앞으로 암울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애 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하고 예산에 맞는 지출 통제, 자산 구조 조정을 통한 재무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이 과정은 부채 자체의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보니까 지출을 허투루 쓰는 것이 많아서 대출을 보다 빨리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이죠. 다음은 월간 현금 흐름에 대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성 지출 측면에서 총 수입 대비 월 저축액이 9.25%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고요. 먼저 지출부터 하고 뒤처리에 급급한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강제적으로 선저축액을 따로 떼놓고 가족 간의 합심을 통해서 같이 함께 지출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수입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라는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식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비소비성 지출에 대해서 알아보면 부채 상환 이자가 월 95만 원으로 현재는 크게 부담이 없지만 원리금 상환이 돌아올 때를 가정을 해서 가계 수지에 미리미리 예산을 세워서 지출 규모를 그만큼의 더 이상에 대한 지출을 좀 줄여야 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사례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보장성 보험은 현재 수입의 10%를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험 증권을 분석을 통해서 적정한 보장은 유지하되 보험료는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솔루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 사례자의 경우 부채 문제 자체보다는
먼저 계획 없이 먼저 쓰고 뒤처리에 우왕좌왕하는 평소 지출 습관이 큰 문제인데요. 이것에 대한 가족 회의를 통해서 가족 전체의 인식을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자산 관리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지출을 줄여서 잉여 자금을 확보를 해서 그 보험료 축소, 또 생활비, 용돈, 외식들을 축소해서 잉여 자금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요. 다음으로 부채 상환 비용을 저축 금액으로 전환을 해서 보다 좀 더 가치 있는 곳, 꼭 중요한 재무 목표에 비중을 두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표로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보험료 조정을 보겠는데요. 일단 종신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합했을 때 총 보험료가 72만 원을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종신보험을 자녀들이 대학 졸업하는 시점까지만 보장받는 정기보험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월 38만 원가량의 여유자금이 생기게 되고요. 또한 이를 통해서 약관 대출금을 갚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이자 분인 11만 원을 내지 않게 됨으로써 매월 48만 9천 원을 저축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전 또한 지출에 대한 가족 회의를 통해서 지출 규모를 줄여서 25만 원 정도를 확보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재무 상태를 보았을 때는 대출금이 좀 줄었고요. 또한 중요할 대목은 월간 현금 흐름에서 추가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잉여 자금을 86만 원가량 확보를 해서 이를 본인 재무 목표에 맞게끔 분산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사례. 첫 번째는 자동차 할부 구입으로 인해서 부채가 늘어나는 사례, 또 보장성 보험을 너무 많이 가입한 부분 때문에 그 부채가 늘어나는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생애 계획, 그리고 인생 계획, 자산 관리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채 관리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길 바랐고요.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부채 중에서 자동차 할부 구입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부채에 대한 사례, 그리고 과다한 보험료 납부로 인해서 늘어나는 부채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돈에 대한 격언 중에서 돈은 최선의 종이자 최악의 주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최악의 종이 되는 경우는 부채가 많을 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부채 관리에 아무쪼록 합리적으로 하셔서 행복한 부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부채 솔루션 4번째 시간으로 부동산 부채와 사업성 부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